김성환의 시사야. 다들 아시겠지만 경주엔 황룡사라는 신라시대 유서 깊은 사찰이 있습니다. 이 황룡사에는 높이가 80m가 넘는 9층 목탑이 있었지만 몽골이 침입했을 당시 불에 타서 안타깝게도 지금 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터를 발굴한 조사보고서가 최근 잇따라 발간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흔적의 역사, 이 황룡사 9층 석탑, 황룡사 터에는 어떤 숨은 비사가 담겨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현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삼국시대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나라가 신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4세기 후반에 받아들였는데 그 신라는 법흥왕 때죠. 527년 8년 무렵에 2차전의 순교 덕분에 정식으로 공인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후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그 발전이 돼가지고 이 삼국 사기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라벌의 절이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이 기러기처럼 늘어져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코너 하다 보면요. 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역사 교과서를 읽고 배웠던 게 다시 막 생각이 나요. 2차전 순교할 때 그때 흰 피가 나왔다. 법흥왕. 그런 두 글자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황룡사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진흥왕 때죠. 원래 진흥왕이 월성의 동쪽인데 지금 황룡사 터에 새로운 이제 궁궐을 세우려고 했는데요. 도중에 그곳에서 황룡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흥왕이 좀 이상하게 여겨서 궁궐이 아닌 사찰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수정 변경한 거죠. 또 우리 청룡도 있고 용 종류가 청룡만 있나요? 백호 그 용이 청룡만 있나요? 청룡이 있고 황룡도 있고 황룡은 용이 있죠. 네. 청룡만 자꾸 생각해서 그런가? 황룡은 좀 낯설어요. 근데 이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계획을 수정한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황룡 이야기가 정사인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 삼국 유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이유까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사찰 공사가 이어져 가지고 13년 만인데 566년에 1차 가람이 완성이 됐고 이어서 이제 구리가 한 3만 5천 근 정도 되는데 그것이 7.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도금의 무게 한 10,000푼이니까 100량 정도를 사용해서 5m에 달하는 불상을 조성을 하고 또 철 12,000근하고 황금 136푼을 들여서 또 이 보살상 2구를 주조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13년 동안 이렇게 사찰을 조성했다는 거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1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고 그래서 선덕여왕 때인 643년에 황룡사 경내에 정말 역사적인 불사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황룡사 9층 목탑 조성이었죠. 근데 이렇게 9층 목탑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서라벌의 랜드마크라는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그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백제의 계속된 침략에 고전했던 신라인의 어떤 그런 노심초사와 함께 어떤 반드시 통일 좀 이뤄야 되겠다라는 염원이 녹아있다라는 건데요. 그 무렵에 신라는 백제 의자왕의 끈질긴 공세에 휘말려서 급기야 대야성을 비롯해가지고 서쪽 40여 개 성이 함락되는 등 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걸 흔히 그걸 누란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계란을 밟고 있던 그런 위험한 처지라고 하는데 그랬다는 거고 그때 선덕여왕이 당나라 유학파 승려인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9층 목탑을 완성하는 게 645년이죠.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선덕여왕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덕여왕이 도를 갖추고는 있지만 여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얕잡아본다. 그래서 위험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우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1층은 일본, 2층은 중국, 3층은 5월, 4층은 탐나, 5층은 백제,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진, 9층은 예맥을 진압한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전 정말 처음 알았어요. 네. 각 층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일종의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세력들 우리가 다 진압하게 해달라. 그만큼 신라가 좀 약소국이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라에서는 이
높이가 한 50m나 되는 그런 목탑을 세울 기술자가 사실 없었거든요. 아, 당시에요? 당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 문화적으로 뭐 그때 당시엔 최고는 뭐 백제가 뭐 많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보물과 비단을 이제 보내서 그 백제의 탑 기술자인 아비지를 이른바 스카우트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신라로 온 아비지가 신라 조정이 보낸 200여 명의 신라인들과 함께 이제 탑을 세우는데 이 황룡사의 가람 형식을 보면 이 고구려 양식이라고 해요. 탑이 하나 있고 금당이 3개를 이렇게 나란히 세운 1탑 3금당을 따랐는데 그래서 네. 이 황룡사는 기획은 신라가 하고 가람 형식은 고구려하고 그다음에 기술은 백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삼국의 문화가 응축된 삼국 공동의 작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삼국 통일을 이룬 건데요. 문화적으로는 뭐 그랬다고 하는 거죠. 예. 야, 근데 탑 높이가 아까 50m라고 하셨나요? 80m죠. 80m? 80m면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한 30층에서 35층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나무로 그러니까요.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대에도 서라벌의 랜드마크 뭐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사실은 또 신라가 이 9층 탑을 조성한 이제 불과 23년 만에 668년에 삼국 통일을 이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라벌 주민들이 황룡사하고 그다음에 우뚝 솟은 거대한 목탑을 바라보면서 뭔가 백제 이딴 침략으로 뭔가 불안에 빠진 마음을 다잡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삼국 통일 이루고 난 다음에 저 탑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존심이야. 예. 이렇게 또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곡법고 우리로 따지면 좀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 삼국사학의 유사를 보면 이게 그 이 신라에는 황룡사 장육상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5m 넘는 그런 불상하고 그다음에 9층 목탑 지금 얘기했던 9층 목탑 그리고 네. 천사옥대라 그래서 진평왕이 신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옥 허리띠가 있거든요. 이것이 그 이 나라를 수호하는 3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신라의 삼보 덕분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룡사 보물이 신라의 3개의 보물 가운데 2개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뭐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황룡사에는 이 2 보물 외에도 신라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황룡사 금당 벽에 천재 화가인 솔고가 그린 노송도라 그래서 늙은 소나무 그림이라고 네.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뭐 배웠어요. 그것도 솔고라고 해서 맞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솔고의 소나무는 뿌리와 줄기가 비늘처럼 주름이 잡히고 가지와 잎이 서려서 구불구불했다. 그리고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새들이 그림을 보고 벽에 날라들었다가 부딪혀 미끄러워서 떨어지곤 했다. 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이것도 삼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유리벽에 이렇게 있으면 새들이 부딪혀가 그 정도로 사실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보물 중에는 구리를 50만 건을 써가지고 제작한 범종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황룡사 9층 석탑이 그렇게 크니까 예. 범종도 50만 종이라고 하는 게 이게 50만 근이라고 하는 게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게 뭐 한 얼마나 큰 겁니까? 108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108톤요? 네, 108톤. 108톤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한 3m 정도라고 했고요. 예. 이 범종을 뭐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보면 그 현존하는 성덕여왕 범종 있잖아요. 그 박물관 네네. 안에 예. 있는 거. 그게 경주 국립박물관에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26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 정도 되잖아요. 108톤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규모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하고 비교하시니까 어마어마한 크기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크죠. 근데 그거에 뭐 한 4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가라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황룡사에는 또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었는데 자장법사가 이렇게 가져온 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황룡사는 거의 보물 중에 보물로 여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라인들은. 예, 그래서 뭐 이 신라에서도 보면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 대사가 있을 때 왕이 친히 황룡사로 또 칠림을 해가지고 축하 법회를 열기도 하고 또 임금들이 황룡사가 주최하는 그런 연등회 이런 거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런 또 기록이 있어요. 삼국 사기에 나오는 건데 황룡사 창건 후에 9년이 지난 575년에 장육상 아까 얘기했던 5m 넘는 불상이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발꿈치까지 이르렀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게 이 살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그런 신비한 체험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예.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천주교에서 성물 같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는데 그 장육상의 눈물이 혹시 백성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삼국유사는 또 의미를 담았습니다. 뭐라고 의미를 담았냐면 불상의 눈물을 1년 뒤에 진흥왕의 서거와 연결해 짓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장육상의 눈물은 진흥왕의 승하할 조짐이었다라고 이제 약간의 뭐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목탑은 뭐 굉장히 높잖아요. 압도적인 높이 때문에 벼락도 자주 맞고 그다음에 화재도 많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목탑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진 때문에 북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려 때까지도 수리 공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때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게 몽골의 침입 때 전소가 된 건데 그것이 1238년이죠. 그래서 이 몽골 침략군의 방어를 해서 황룡사도 불타고 그다음에 구층 목탑도 불타고 건물과 탑뿐만 아니라 불상까지도 다 녹아버렸다라는 건데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뭐 어디 그 강릉 양양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불상이 녹아버리는 그런 불이 나면 무섭거든요. 그런 불이 났고 그래서 그 이후에 700년 이상 동안에 이제 터만 덩그러니 남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1964년 12월 17일에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남은 터만 남아 있는데 1964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도굴범들이 지렛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황룡사의 목탑독에 목탑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터만 남아 있는데 그 심초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리 장원거를 넣은 그 심초석. 그게 덮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그 10톤가량 좀 돼요. 그 돌이. 10톤요? 예. 그 바위가 이렇게 딱 얹어져 있는데 덮개돌이 있는데 그거를 지렛대로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들어올린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사리공 속에서 각종 사리 장원구를 드러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싹도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깜짝같죠. 깜짝같이. 그러니까 누구도 도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거기에 그 보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유물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이 몰랐던 게 오히려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관부관에 근무했던 사람이 뭐 범인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하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2년 가까이 깜짝까지 몰랐다가 이게 1966년 9월 5일 2년 정도 지나다가 엉뚱한 곳에서 꼬리가 잡히는데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사리 장원구를 또 도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범인들이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은 우리가 뭐 황룡사 목탑도 거기서 뭐 도굴을 했다 뭐 이런 뜻밖의 자백을 받게 되거든요. 수사해 보니까 과연 그랬다라는 거죠. 그럼 도굴품들 다 찾았어요? 대부분은 회수를 했는데 그 회수품 중에는 나중에 이제 보물로 지정된 그런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 철주봉기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철주봉기가 뭐냐면 황룡사 목탑을 창건하고 그다음에 중수하고 보수하고 이런 기록들을 꼬박꼬박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보니까 삼국사기 기록하고 굉장히 똑같더라라는 거여서 삼국사기가 진짜 정확한 기록이구나라는 걸 둘이 알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죠. 그러나 사리병과 사리는 끝내 회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건 한 사람들 사이에서 좀 전설처럼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소되고 터만 남아 있었으니까 옛날에 그런 건물이 있었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다 역사적 기록하고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황룡사 구층 목탑이 있었던 그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한 겁니까? 1978년 7월 28일 발굴이 시작됐는데 아까 그 목탑에 심초석을 덮은 덕개돌이 1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0톤짜리 돌을 옮기고 그 심초석이 또 3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뭐 사리장원을 넣은 건데 그 돌을 옮겼는데 포항제철에서 100톤짜리 크레인을 빌려와서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100톤짜리 뭐 크레인을 옮긴 거는 뭐 유물을 이렇게 옮긴 거는 정말 처음이라고 그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초석을 들어올리고 밑바닥까지 조사를 했는데 중국제 백제 항아리, 뭐 금동 귀걸이, 거울, 각종 구슬, 장식, 청동 그릇에서 3,00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만드신 분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올리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제 집어넣은 유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645년에 선덕여왕이 목탑을 조성한 뒤에
탑의 안녕을 빌면서 아마 넣은 여러 사람들이 넣은 공약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룡사와 관련해서 또 한편에 기막힌 일화가 전해지죠. 뭐냐면 1979년 1월 4일인데 황룡사 발굴 현장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불시 방문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의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1월 4일이기 때문에 뭐 연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서울 가고 이래가지고 몇 명 안 남았는데 갑자기 불시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왜 갑자기 대통령이 거기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박근혜 영애라고 하는 예전에 그랬죠. 그 같이 많이 다녔어요. 경주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사실은 이 대통령이 그 발굴 현장에 간다. 그건 어떻게 보면 고고학 발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좀 황당한 짓을 하셨다라는 건데요. 뭐라 그랬냐면 이게 9층 탑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콘크리트로 좀 해보면 어떠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콘크리트로요? 네. 목탑으로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960년하고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콘크리트는 사실은 근대화의 상징처럼 됐고 우리가 미륵사지 석탑도 1915년 그때 그 콘크리트를 싸발랐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러잖아요. 일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다 복원하느라고 그 콘크리트 다 떼느라고 굉장히 오래 고생했잖아요. 그 당시에 콘크리트 공법이 굉장히 최신 공법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게 문화 유물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군요. 1960년에서 70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가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처럼 돼 있었거든요. 광화문 같은 경우도 1968년 복원할 때 뭐 철근 콘크리트를 했다는 거 잘 모르시죠? 그렇게 복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 공법을 쓰면 1000년을 버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목조일 경우는 3년이 걸리는데 콘크리트 하면 9개월 정도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빨리빨리의 논리가 있잖아요. 개발 뭐 그런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통했던 시절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의 맹신을 낳은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뭐 박정희 대통령 말이라면 네. 그냥 그거를 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왜 안 만들었어요? 발굴 조사로 이렇게 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짓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발굴 현장이 갑분싸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발굴단에서는 당연히 이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의 뜻을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네네. 그래서 이 어길 수 없어가지고 예산도 반영되고 복원 설계가 검토되고 뭐 호들갑을 떨었는데 근데 이제 참 그 10개월 뒤에 일어난 11.6 사태 이것 때문에 1979년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유야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황룡사 발굴은 그 시점에도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 발굴이 되고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갔죠. 그래서 197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뭐 절대 자리 잡고 있던 민간 100여 가구를 매입해가지고 철거한 뒤에 다음에 이제 본격 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이렇게 보니까 황룡사가 회랑까지 포함된 중심 서역의 규모만 해도 동서간 154m 정도, 그다음에 남북이 186m에 달했는데 면적을 따지니까 9,000평 정도가 되고 외곽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 무려 25,000평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동서간 281m, 그다음에 남북이 288m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 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가로세로가 거의 300m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정사각형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절 내부에 아까 얘기했던 장육당 같은 그런 5m 넘는 불상, 그다음에 보살상을 봉안한 그런 그 금당 이런 것도 조성을 했고 강당이라든지 목탑대에 조성된 건물, 그다음에 종루, 불경을 또 보관한 뭐 경로 이런 것도 확인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혹시 발굴 조사는 또 안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발굴 조사 보고서는 1970년에서 80년대 발굴한 내용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스님들의 생활 공간, 수행 공간 이런 보고서들이 40여 년 만에 발굴이 되고 있고 개인 수행 공간도 보이고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뭐 창고, 승방,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해서 건물이 뭐 한 40곳 정도 발굴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몇 년 사이 가장 큰 발굴은 황룡사 남쪽 외곽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광화문의 광장에 버금가는 그런 광장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장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구간만 한 280m 길이가 폭이 한 50m 되는데 이게 동궁과 월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서 그걸 따지니까 규모가
길이가 500m, 폭이 50m 정도 되고 면적이 한 7,600평 정도 이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를 제외한 광화문 면적이 한 그 600에서 60m라고 하거든요. 폭이. 네. 그러니까 약간 작죠. 뭐 황룡사 남쪽이.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1300년, 1400년 전에 만들어진 황룡사 남쪽의 어떤 그 광장으로 따진다 그러면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광장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광장하고 민가가 이렇게 있는데 떨어져서 예. 근데 그 담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 폐쇄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는 아마도 그 이 왕족과 귀족들이 어떤 그런 대대적인 행사 이런 이벤트들이 열렸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임금들이 어떤 국가대사가 있을 때 법회를 열 때 뭐 글로 이렇게 향해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황룡사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이 뭐 연등에도 참석을 하고 법회도 하고 뭐 그랬겠죠. 황룡사 터는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복원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보니까 복원한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써볼까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문화유치원에서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3D 복원으로 대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저는 가슴을 좀 쓸어내렸는데요. 이게 뭐 좀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복원하느니 충분한 고증 거쳐서 천천히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좀 걸어보면서 그 털을 뭔가 상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흉물이 거기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끔찍하다라는 얘기죠. 네. 청취자 0740님께서 이 코너 듣고 있으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줬던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 너무 재밌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